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인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장이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는 시장의 관망 심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부각이 됐습니다. 양당에서 이 $1,400의 현금 지급은 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부양책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요즘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제 시장의 숏 스퀴즈 현상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 거의 90%의 급등이 나타나게 됐고 베드베스앤비욘드 18% 넘는 급등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소셜캐피탈, 이 소셜캐피탈의 창업자인 차마스까지도 이 게임스탑에 이 게임에 뛰어들었다고 트윗을 날렸는데요. $115의 콜옵션을 샀다라고 밝히면서 급등을 또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숏스퀴즈의 기현상이 계속되면서 이것이 시장의 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을 향해 달려가는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 속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 반납하면서 잔잔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흐름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조금 전까지는 상승 중에 있었는데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31,000선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0.09% 떨어진 13,623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오늘 5포인트가량 반납하면서 3,849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시장이 주목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의 관심이 기업들의 실적에 쏠려 있는 가운데 오늘 개장 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존슨앤존슨의 성적표가 공개됐는데요.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우 팬데믹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던 바가 있어 우려를 키웠었죠. 걱정이 무색하게도 4분기 현금 흐름은 44억 달러로 자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지인은 전력과 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주에 힘입어 현금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과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백신 3차 임상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최근 지수가 오르는 데에 대해서 변동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주식으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최근 널뛰기 장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맞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였고 또 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헤지펀드들이 앞다투어 매수에 나서는 숏 스퀴즈를 펼쳤죠. 그러면서 주가가 더욱더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게임스탑의 경우 오늘도 별다른 재료 없이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 확인해 보면 20%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역시나 1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목받은 블랙베리 역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도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전일 영국과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에도 백신이 일부 효과를 보였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아공 바이러스에는 백신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장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할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실적을 공개할 기업들과 또 오늘부터 시작된 올해 첫 FOMC 회의에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 등의 대형 기술주가 과연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 여부에 주목을 하면서 과연 이들의 실적이 추가 상승을 이끌어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있었습니다.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 87.1에서 89.3으로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6개 업종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너지주가 1.78% 떨어지면서 가장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소재 역시 1%대의 약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커뮤니케이션과 부동산 업종이 오늘은 각각 1.36%, 1.16% 오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호실적을 발표한 존슨앤존슨의 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48% 현재 오르면서 170달러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2.64% 오른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빵주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보합권에 그렇게 큰 상승 흐름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모두 1%대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전문가들의 발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제와 기업 실적 등을 봤을 때 우호적인 펀더멘털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멀티에셋 솔루션 대표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 추세가 여전히 강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시장의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억눌렸던 수요에 의해 더 강한 성장세를 볼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집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07% 약보합권 하락입니다. 3937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0.07% 하락이네요. 13,626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5.78포인트 반납한 3,849선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전채린 캐스터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보합권 혼조 양상을 보이다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 증시 한번 봐주세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일과 굉장히 좀 유사한 그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장 마감 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스타벅스 등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장중에는 굉장히 좀 관망 심리가 짙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라든지 그리고 존슨앤존슨, 3M 등의 이 실적 발표 기업들이 결국은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즉 종목별 장세가 또 짙었다는 이 장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실적 발표가 또 진행이 되고 그리고 FOMC도 이어지는 중후반이 돼야 시장 방향성이 더욱더 좀 명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이날 하락했는데 잠시 후에 이제 API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이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다소의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니까 원유 재고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 유가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 0.5%가량 하락했습니다.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0.47% 하락하면서 52.5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보겠습니다. 금값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 부양책 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 때문에 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소폭 반등하던 달러 가치가 이날은 하락하면서 금값의 하락세를 좀 잠재우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낙폭은 좀 제한되면서 0.3% 하락한 1,849.5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올랐는데요. 제니 옐런이 재무부 장관으로 확정이 되면서 장중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다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42%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다소 반등폭이 줄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90.16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에 의회가 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발 이 조 바이든 진영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브라이언 디스 경제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며칠간의 공화당 측으로부터 왔던 피드백을 환영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디스 위원장은 사실 지난해 12월에 2,000달러의 미국인들을 위한 현금 지급이 포함된 법안이 하원에서 275표로 통과된 바가 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공화당 측에서도 44표의 찬성표가 나왔음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다만 더 효과적인 법안 통과 반항이 있다면은 열려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화 제스처를 이번에 전했습니다. 앞서 양당 의원들은 재정부양 법안의 규모가 과도하다면서 첫 번째로는 부분적으로 법안을 좀 쪼개서 통과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 지원자에 대한 요건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스 위원장을 포함해서 백악관 관료들은 지난 일요일에 기존 패키지의 변경 가능성을 양당 의원과 논의한 바가 있다라고도 전했는데요. 디스 위원장은 건설적인 대화였고 이는 법안 통과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일단은 계획을 좀 내놓은 상태고 이제는 좀 의회와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 원안의 취지는 좀 무색해진다고 하더라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최선의 이제 시나리오는 의회와 결국은 백악관이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물론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되겠죠. 다만 이제 다른 시나리오도 저희가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상원에서 공화당의 지지가 없더라도 법안이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또 슈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실업수당 만료에 맞춘 3월 중순에 법안 통과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 첫 번째로는 예산 조정 과정을 통한 이 법안 통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안 통과 시점이 다소 좀 지연될 가능성도 미리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바이든 재정 부양 확대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개선 전망이 조금은 흐릿해진 것 같은데요. 이 밖의 경제적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날에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새롭게 내놓았죠. 근데 10월 대비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0.3%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글로벌 경제가 5.5%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 전망을
예산을 기존 대비해서 2%포인트나 올린 5.1%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로 꼽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하반기에 그래도 회복 모멘텀을 보여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재정 부양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부양책이 경기 전망 개선의 근거라고 한다면은 차질 시에는 즉각적으로 좀 경기 전망에도 반영될 것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IMF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글로벌 경제의 올해 변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몇 가지 실적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EPS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주당 1.64달러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2.03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이 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가 클라우드가 137.6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실제로 나왔던 것은 14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시간의 거래 주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5% 넘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한번 볼게요. 스타벅스도 조금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소폭 뛰어넘었습니다. 0.55달러의 EPS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0.61달러였습니다. 이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게 1% 넘는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좋은 실적, 스타벅스는 시장 예상치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럽연합의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테슬라나 아니면 BMW 이런 기업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35억 달러 규모의 이 유럽 배터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유럽 배터리 동맹에서 출범한 이후에 화석 연료에서 이제 배터리로 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후속 조치인데요. 독일 경제부 장관은 경제부 대변인은 각 기업별로 지원 금액은 차후에 정해질 것이라면서 이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테슬라와 BMW를 포함해서 총 42개 기업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셀 출하량 측면에서 글로벌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유럽에서 배터리를 채택할 때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5년이면 자급자족, 배터리의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일단 그 테슬라를 비롯한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뉴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 국가 아니면은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확대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에 따른 프로젝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좀 합동 노력에 따른 좀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소식이다라고도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럽 전체의 그런 노선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행보도 이 섹터에서는 좀 주목해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어쨌든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글로벌 관계에서 이제 중국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미국과 EU 등의 국가들도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올해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이 연설에서 다자주의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래도 좀 협력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또는 이제 미국의 패권에 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협 메시지로도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정책에 있어서 좀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최근 전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시 주석의 이번 이 연설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포지션 변화는 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타국들도 중국과의 일정 수준의 어떤 견제 관계는 올해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트위터가 뉴스레터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3%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워크호스는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지난밤 사이 28% 급등했습니다. 자, 비욘드 미트는 펩시와 식물성 간식을 합작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비욘드 미트의 주가도 17% 급등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트위터가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은 장중에는 한때 6%나 트위터의 주가가 뛰어 올랐는데요. M&A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위터는 이날 네덜란드 뉴스레터 스타트업인 레뷰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가 등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요, 레뷰는 이 유저들이 이메일 뉴스레터를 유료로 좀 발간을 하고 그리고 수익화하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트위터 측에서는 레뷰를 통해서 유저들이 관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받는 것을 돕고 그리고 기고자들 입장에서는 수익화 방안을 좀 다양화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레뷰가 당장 트위터의 실적에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도 이 레뷰라는 플랫폼이 복수 미디어라든지 마크업 등의 좀 대형 블로거 아니면은 인터넷 미디어 그런 고객을 갖추고 있어서 나중에는 트위터에 충분한 좀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수 발표는 트위터가 가짜뉴스 또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능인 버드워치를 도입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그런 소식이 되는데요. 버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직접 거짓과 그리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트윗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하고 관련된 컨텍스트를 제공을 하는 이른바 집단 지성을 활용한 기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그 AMD도 조금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AMD 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당 순이익 EPS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기본 예상치가 0.47달러였었는데 0.52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총 매출도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도 기대 이상을 실적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3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32억 달러 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덕분에 AMD의 주가도 시간을 거래해서 약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그 외국에서는 뭐 파워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다 보니까 유료 채널로도 많이 이용이 될 텐데 그렇다면 트위터에서는 레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뷰가 또 유명한 업체인 서브스택이라는 업체의 경쟁 업체인데요. 서브스택 같은 경우에도 유료 뉴스레터를 제작을 하고 발송하고 또 구독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방문자 수에 따른 광고로 돈을 버는 블로그와는 달리요. 서브스택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 기반으로 돈을 버는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명 이 저널리스트들도 해외에서는 이런 서브스택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트위터는 현지 시각 화요일부터 레뷰의 프리미엄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기고자들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해지도록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 역시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뷰는 독자적인 서비스로 운영될 예정이고 향후 인력 충원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한편 최근 트위터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부진의 원인과 더불어서 이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트위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날의 상승폭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한 달간 10% 이상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진한 흐름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살아있지만은 최근에 이 트럼프의 계정을 좀 영구 정지한 데 따른 유저 이탈 우려의 대립 구조 속에서 결국은 좀 악재가 더욱더 좀 부각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2월 9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킹알파에 따르면요, 지난 3개월간의 트위터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19건, 하향 조정이 0건일 정도로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상황, 실적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일단은 M&A 이슈를 통해서 한숨 돌린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워크호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기 밴을 만드는 전기 자동차 가운데 밴을 만드는 업체죠. 자, 이 워크호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건데요. 지난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기관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할 때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현재 연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업무에 필요한 밴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동차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대수만 64만 5천 대 정도가 되고요. 그 가운데 3,215대만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전기차가 아닌 차량들을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우선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동차들을 전기 자동차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교체할 자동차들은 미국인들이 만든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 것이 결정적인 워크호스의 그 수혜를 입게 되는 단서였습니다. 자, 바이든의 정책 수혜를 차치하고라도 사실 이 워크호스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6,000대의 주문을 이미 받았는데요. 자, 워크호스 측에서도 올해 수주 목표는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올해 워크호스가 판매할 차량이 1,800대 남짓이었는데 이미 연초부터 6,000대의 주문을 받았고 또 연방정부의 전기차 교체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워크호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요. 물론 생산 캐파가 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어쨌든 워크호스에게는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먼저 바이 아메리카의 수혜는 워크호스에게 당연히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당연히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워크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드라이브의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 꼽혀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공약부터 자동차 제조, 공급망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섹터 내에서 100만 명의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이상 증설을 하겠다라는 관련된 좀 공약을 내놓았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의 대통령 부임과 더불어서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결국은 전기차 섹터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문량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생산 설비가 부족하다면 이 출하량은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워크호스가 미주 트럭 업체인 프라이드 그룹으로부터 전기밴 6,320대를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7월부터 인도가 시작이 돼서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물량이 인도될 예정인데,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생산 캐파가 되겠죠. 워크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월 100대에서 월 200대까지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나가겠다. 그러면서 연간으로는 1,800대 정도를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자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벤진가의 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3분기에는 17대를 생산하는데 그쳤어요. 그만큼 생산 역량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수주 물량을 과연 맞출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생산 캐파를 이제 늘리려면은 생산 설비에 대한 비용을 또 지출을 해야겠죠. 지금 경영진에서는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 문제가 흑자 전환 시기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워크호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채린 캐스터가 비욘드 미트를 꼽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식물성 대체육 기업 비욘드미트죠. 비욘드미트와 펩시의 반가운 협력 소식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양사는 식물성 식음료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서 판매까지 하는 조인트 벤처 기업을 설립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법인 회사의 이름은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The Planet Partnership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욘드미트의 주가는 오전장에서부터 31%나 급등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오늘 마감 종가로는 17.7% 오른 18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제프리스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 양사는 서로가 윈윈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교적 음식료 업계의 신생 기업인 비욘드미트의 입장에서는 펩시라는 거대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펩시의 입장에서는 이 대체육 대표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비건 시장에 발들일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프리스의 집계에 따르면 비욘드미트는 현재 미국 대체육 시장의 13%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펩시의 입장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협력 소식에 대한 JP모건 애널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켄 골드먼 애널리스트는 이번 파트너십이 비욘드미트에게 쭉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늘 나타난 주가의 움직임은 이 이슈 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과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들이 출시하게 될 제품의 수요 그리고 마켓 사이즈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이번 협력 자체가 이 비욘드미트와 펩시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펩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범위를 채식주의자 또는 비건 주의자까지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욘드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맥도날드, 중국의 스타벅스, 그리고 타코벨 등과도 협업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실제로 좀 진행 중이죠. 이런 노선과 좀 더불어서 이번에 펩시와의 협업 역시도 좀 소비자 저변을 더욱더 넓히라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가 비욘드미트의 향후 성패에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주가가 좀 랠리를 펼치기는 했지만은 연중에 또 이 단기적으로 20%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던 적도 세 차례나 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BTIG라는 IB에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충분히 좀 시장 예상 대비해서는 강력하지 못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중립으로 투자하기는 하향한 바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협업이 어떤 효과를 앞으로 좀 자아낼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전철인 캐스터 그리고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